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배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요청받은 이 발표의 내용은 도넛으로 만드는 도시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아마 도넛이란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왜 우리가 이 개념을 녹색전환연구소라는 민간 싱크탱크가 왜 한국 사회에 도넛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기후위기를 같이 대응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로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름에 얼마나 많은 폭염들을 겪고 있냐, 산불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반복하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이미 올해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올라갔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물리적 변화에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라던가 아니면 메탄의 농도라던가 해양의 산성화,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파괴 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들을 그려놓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와 함께 산업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 그 경향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GDP가 특히 5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과 물 사용량이 실제로 1950년도를 기점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기후 쪽 얘기하고 환경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인류가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만들어낸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것과 함께 사회활동이, 경제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가? 지금처럼 물을 사용하고 지금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했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할까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저희한테 그 부분들이 어쩌면 불가능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인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제 성장을 필요로 했고 이것이 정당했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성장이 많이 돼야지 우리가 소비도 늘리면서 그것들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신화 혹은 믿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대가속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전문가들과 지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의 어떤 위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톡홀름 보건형 연구소에서 지난 2009년 이후로 계속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그 경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이 행성 경계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총 9가지 카테고리들과 7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해양 산성화 혹은 인해 사용, 그 다음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던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 농도 수준들, 그 다음에 땅의 이용들, 열대우림의 파괴들, 생물 다양성의 파괴들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에 지금 가고 있는가를 매년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7개의 카테고리들을 가지고서 3개가 넘어섰던 거에 비해서 2025년도는 9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7개의 지표들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도 봤을 때 관련한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점점 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언급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행성경계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그 선 안에서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삶이 가능할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1.5도씨 이상이 넘어서지 않는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게 지금 캅회의가, 그러니까 기후위기 당사국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약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아니 우리보다
이를테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 책임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들이 얼마나 국가에 따라서 혹은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과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옥스팜에서 올해 2025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실제로 50% 가까이 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스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최상위 1%의 부자들이 하위 50%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다르고 또한 기후 영향도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쌍쉘이라고 하는 그 불평등과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련한 연구들 꾸준하게 하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불평등 관련한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국가 간의 불평등과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이 기후위기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도의 논문을 보면 실제로 1919년 이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이 국가에 따른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일본에 사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삶의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국가 내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밀리언에어가 되거나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계층적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엘루아로랑은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 안으로 인도와 중국과 같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간 격차들은 축소된 반면에 이 계층 간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에서도 계층 간 불평등은 훨씬 더 커졌고 그것들이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에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의 생활이 정체되면서 이러한 차이들이 삶의 양식과 양태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책임과 영향들을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만들어지는 재난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팝스타의 큰 팬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4년도에 미국에 있는 기후단체 활동가들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태그를 상을 받았습니다.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후악당이란 이 상을 받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용기를 타는데요. 이 전용기를 타고 LA에서 콘서트를 하다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슈퍼볼이라는 그 스포츠 경기에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호주에서 열리는 경기에 다음날 이제 전용기를 띄워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태평양의 어떤 휴양지 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 전용기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개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넘은 내용인데도 기억하고 있는 발표인데요. 더 이상 이런 발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2009년도에 국정감사 때 어떤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발표한 자료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과 법인 회사들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제 했을 때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34,000kWh 정도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재용이 한 달에 전기 요금을 얼마를 내느냐라고 기사에 같이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후위기가 됐을 때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재용 같은 사람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지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같을까라는 질문을 저희는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 탄소 중립이 된다고 했을 때 국가와 지역이 탄소 중립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와 삶 역시도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 자체가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재용과 같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만 보고 탄소 중립적 삶에서만 본다면
어쩌면 거리의 노숙인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하지 않는 삶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해서 모든 소비를 제로로 만들고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노숙인처럼 살자, 그렇게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이 절체절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과 노숙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고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저희에게는 돈업 경제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후재난은 격차를 발생하고 그 격차가 사람들의 삶의 피해와 정도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전 매우 인상적인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때 산불이 나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든 곳들이 불탔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쪽에 그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소방관들을 민간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소방관에 대한 어떤 공공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산불이라는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은 민간 서비스나 더 많은 자신의 집을 지키는데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공 서비스, 소방 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들이 격차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들 보면 실제로 LA에서 살고 있는 백만장자들은 얼마만큼을 들이더라도 내가 민간 소방서를 고용할 의지가 있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영남 지역에서 매우 큰 산불들을 겪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미 캘리포니아나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게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피해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날씨의 문제로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발생하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정책이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정책이기 전에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미 기후재난은 날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각각의 계층의 수준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을 겪는 양상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맞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속도가 더디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특히나 낮습니다. OECD에서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개념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GDP가 보여주는 경제 중심의 삶의 지수들이 시민들의 삶과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지표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저기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 쳐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삶의 지수가 OECD 국가 안에서도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을수록 이 지표가 시민들이 불만족이 높고 더 나은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산업도시들이 특히 최근에 경제 질서들이 바뀌고 특히 유럽과 미국 중심의 이 무역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들이 특히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이 매우 연결돼서 저희는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을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부산이나 혹은 거제나 여수 같은 경우도 특정 산업들과 연계돼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시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역에서는 큰 문제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산업 경제가 이렇게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시키는 정책들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당장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 노후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경제에서 인구 유출이 심하고 주택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주택을 계속해서 짓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경북이라던가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역시도 도시의 경제 성장이 활력이 되지 않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을 아무리 새로 지어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 때 그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무엇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심한데요. 그 한국농어촌경제연구소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생활 서비스가 깨지는 단위를 이제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한 3,000명 정도가 깨지면 병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0명 정도가 사라지면 노래방이 없어지고 세탁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명 단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미용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탕 한번 가려고 읍과 동을 넘어서거나 혹은 약을 짓기 위해서 하루나절을 걸려서 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역의 복지와 삶의 질을 무엇으로 높이고 견인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동인과 정책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구조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OECD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지역에 대해서 웰빙 지수를 평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강원도나 경남 지역이 교통 부분에서 서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지역별 1인당 교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전남이나 제주, 경북, 경남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교통정책에서 만족도가 높고 교통 편리성이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나 혹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삶의 질의 만족도에 낮은 것들을 요인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크게 만드는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도넛 모델은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이 무엇인가를 도시에 새롭게 질문하고 그것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케이스 레이워스라는 영국에 기반한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사실 이 얘기했던 것들은 SDGs라던가 혹은 기후위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 안쪽에 있는 사회적 기초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과 생태적 한계를 안에서 살기 위한 지표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지표, 내부에서의 사회적 지표는 일자리, 주거, 교통, 사회적 연결, 그다음에 때때로 인터넷, 정치적 발언력과 같은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얘기했던 사회적 삶의 기본권, 삶의 질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국가들 중에서도 최빈국가, 중위 국가들 그리고 최상위 경제를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사회적 기초와 그다음에 생태적 한계가 얼마나 다르게 격차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기초는 매우 달성되지 않는 반면에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나 혹은 오염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초는 충분히 달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에서 이 도넛 모델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에서 넘어서고 있는 생태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저 초록색 선 안으로 집어넣고 또 사회적 기초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그래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결합해서 도시 정책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환경적으로 지속하지 않은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과소비의 영역들을 공정한 소비 공간으로 땡겨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공정한 소비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던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돈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투자의 방식과 투자의 내용들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시적으로 소비하거나 계획적으로 낙후되고 망가지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기존의 어떤 도시 재개발의 형태라든가 소비 형태의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더 높이거나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거나 다 오래된 건물들을 그냥 버리고 새로 짓는 방식들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이라던가 혹은 수리에 대한 권리들을 확대하는 공공의 투자들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삶의 기초에 더 가까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하면서 개개인이 개인의 소비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행성 경계와 SDGs를 기반으로 지구의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사회와 지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들을 케이스 레이워스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노원과 보령시를 기반으로 이 도넛 프레임을 바탕으로 도넛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넘어가더라도 노원을 한 예로 보여드리면 노원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생태적 한계나 사회적 기초를 넘어선 부분들이고 초록색이나 이제 연두빛으로 한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노원구를 봤을 때 실제로 노원 같은 경우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와 이동성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시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불편함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개선하면서 도넛 프레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저희는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산업경제 사업들이 생수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등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앞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은 저희가 연구한 사례들은 발제문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넛 도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암스테르담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도넛 모델을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회복력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핵심 프레임으로 수용하였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2023년에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들을 지역 내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바깥으로 이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도넛 도시를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기에서는 의류라던가 폐기물, 그 다음에 건축에 있어서 순환경제를 어떻게 달성하고 이것들을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이 계획에서 담고 도시에서 이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이나 민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녹색 일자리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0개 건물에 대한 60개 분야로 건물 총량제를 통해서 건물의 리모델링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 발표하는 그 녹색경제 전략 보고서에 보면 특히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 부분을 새로운 건물 일자리에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라는 도시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지키고 사회적 기초를 높이는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략을 내는데요. 저희가 사실 정의로운 전환하면 석탄화력발전소나 혹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돌봄, 먹거리, 폐기물, 그리고 건물, 교통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의로운 전략을 담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확대나 혹은 주민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을 제시해서 분야별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도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넛으로 왜 도시 전환을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삶과 지역을 바꾸는 기후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정책의 효능감을 겪게 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기후재난이 있어도 삶이 지켜지고 기후위기의 취약성들을 공동체와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관리하는 전략들이 마련돼서 생태와 복지가 만나는 지역 정책을 도넛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도넛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해외만 있고 국내 사례는 없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셔서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의 사례들을 한 곳들을 찾아서 연구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수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에서는
그 위험 거처, 기후위기 시뿐만 아니라 위험 거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주택, 반지하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한 위험 등급을 체크를 해서 재난이나 기후위기, 폭염 등의 안정성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9차원의 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양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문해서 이 사례는 매우 잘 알려진 사례이긴 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시골 동네 노인들이 탈 수 있는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미호동 같은 경우도 곳곳마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만든 태양광을 지역에서 만드는 주조회사의 REC로 판매해서 지역에서 아리백수를 만드는데 서로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노후 빌라 공간에다가 시민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넛 모델을 개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로 조금 더 통합이 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이렇게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